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원래는 전혀 다룰 생각이 없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폴란드가 갑자기 기존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K2PL 모델 대신 K2M이라는 전차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주 여러 사람이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주제를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설명하는 게 폴란드의 영향이 어떻고 뭐가 어떠하고 주변의 이야기만 할 뿐 아무도 이 K2M의 특징과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답답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K2M의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폴란드가 원한다는 K2M이 어떤 전차인지 말이죠. 결론은 이걸 알아야지 그 주변 상황이 설명이 될 텐데 당장 아무도 이 전차에 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주변 상황 설명을 자제하고 오직 이 K2M이라는 전차만을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K2M은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은 K2M이 아니라 K2M이었습니다. 결론은 오만 수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집트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형태도 바뀌면서 K2M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차는 우리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전차입니다. 기존까지도 로템은 각종 수출형 전차를 여러 나라에 제안을 하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격적인 개발이 없는 말 그대로 서류상의 제안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로템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수출형 전차를 개발하는 데는 4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당시 로템의 철도사업부가 적자를 보면서 이 돈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지금이야 수출무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있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수출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고 그 대신 존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한 건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서 수출 무기를 개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템은 오만에 대한 흑표 수출을 두고 바로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100억으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100억으로 최대한 개발 가능한 선에서 오만 수출형의 내부 구성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포수 핸들과 전차장 핸들의 개조 개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흑표에서 사용되는 조준용 핸들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핸들 자체가 우리나라 환경인 온대지방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사막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핸들을 새로 개발해야 했는데요. 이왕이면 새로 개발하는 김에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막지역 같은 고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 핸들은 전차포만을 조작하는 단일 목적이었지만 새로운 핸들은 디지털 방식이라 전차포뿐만 아니라 하나의 핸들로 12.7mm RCWS 기관총도 모드 전환을 통해서 조준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형 차량 제어 컴퓨터의 개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조종수가 차량을 제어하는 컴퓨터인데요. 이걸 사막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게 개발했고 크기도 줄였으며 무엇보다도 기존 모델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되어 있던 것에서 영어와 아랍어를 지원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류전압승합기의 개조 개발인데요. 흑표 전차는 기존의 K1 전차가 포탑을 회전할 때 유압으로 하는 것에 반해서 포탑을 회전할 때 전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형 전차는 방어력이 높아지면서 포탑의 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무게가 증가한 포탑을 구동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전력량을 늘리는 개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보증폭기의 개조 개량인데요. 우리나라 흑표에는 자동장 전장치가 달려있고 자동장 전장치로부터 주포에 탄약이 전달될 때만 장전문이 열려서 포탄을 장전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자동장 전장치 안에는 그대로 사막지형의 온도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의 냉각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흑표의 에어컨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게 40도대까지의 온도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만은 사막지형이고 40도대까지 적합한 에어컨으로는 부족했기에 55도까지의 환경에서도 적합하게 에어컨의 능력을 증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로템이 수출장비 개발지원금 100억을 받아서 개발한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로템은 돈이 없었기에 수출형 전차를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수출 대상이 되는 각 나라에 이러이러한 걸 개발해 줄 수 있다고 제안만 했던 것에 반해서 최초로 자금을 투자해서 수출형 전차를 개발한 겁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2022년 9월경까지 진행했고요.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그냥 그 나라 환경에 적합하게 여러 가지를 소소하게 개량한 것에 불과하죠. 문제는 이 사업에서 오만이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요구한 건 이런 소소한 개량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방어력이기 때문에 오만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결론은 오만이 우리에게 요구한 전차는 시가 전용 전차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만이 요구한 건 기존 중동에서 이루어진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전차였습니다. 그럼 기존의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당장 이라크 전쟁과 IS와의 전쟁 그리고 사우디 등과 예멘 반군과의 전쟁이 있었죠. 바로 이런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전차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지뢰 방어 능력인데요. 정확히는 지뢰 방어 능력이 아닌 IED 방어 능력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라크 전등에서 적들은 IED를 매설해서 미군 등을 상당히 힘들게 했죠. 그래서 오만은 레벨 4의 IED 방어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 대전차 지뢰는 폭약량이 8kg이고 이 정도의 지뢰를 방어하기 위한 게 레벨 3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도 레벨 3 정도의 지뢰 방어 능력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오만은 IED의 방어를 위해서 레벨 4의 하부 방어를 요구하게 되고 레벨 4는 10kg의 폭약이 터졌을 때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고로 레벨 4는 단순하게 하부 방어 능력만을 높여서는 달성할 수 없고요. 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폭의자까지도 구비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가 레벨 4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드백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제 하부 장갑과 방폭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하부 장갑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개발되지 않았으니 그때도 개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수입에 의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이언 비전을 요구했습니다. 아이언 비전이 뭔지 아시죠? 차량 내부에서 주변을 360도를 입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죠. 당연히 전차장이 노출된 상태에서 주변을 감시하게 되면 적 게릴라 저격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저격당할 수 있었기에 오만은 정확히 아이언 비전을 요구한 건 아니고 360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측면 장갑인데요. 오만은 복합 장갑에 의해서 1000mm 이상의 방어 능력을 갖추는 측면 장갑을 요구합니다. 오만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각종 전투에서 사우디나 이라크의 M1 전차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군의 M1 전차조차도 측면이 관통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된 무기가 러시아의 코넷과 미국의 토우투비입니다. 러시아의 코넷은 1000mm 이상의 관통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의 토우투비도 900mm대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의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에도 관통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복합장갑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적 게릴라가 전차를 관통하기 위해서 전차의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여러 발의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차의 측면이 우리 흑표처럼 반응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한 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 없기에 반응장갑을 배제하고 복합장갑만으로 높은 방어력을 달성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만이 요구한 전차는 전형적인 시가전형 전차의 요구 조건들입니다. 그럼 이게 폴란드가 요구했던 K2PL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폴란드는 K2PL 전차가 60톤을 넘지 않기를 요구했고 전면 방어력은 러시아 아르마타의 주포에도 견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측면과 하부 장갑을 어느 정도 희생하게 되죠. 그런데 폴란드가 기존에 요구하는 정도만 달성하려 해도 이미 60톤이 넘어가기에 우리 업체들은 60톤이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폴란드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도 60톤이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죠. 결론은 폴란드가 우리나라 업체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어차피 60톤이 넘게 된 거. 이왕이면 원래 경량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포기했던 부분의 방어력까지도 요구한 것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만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러시아의 아르마타 같은 전차가 없었기에 전면 장갑은 기존과 비슷한 700mm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K2M에서 이집트의 요구 조건이 반영된 K2ME가 되면서 전면 장갑이 쐐기형으로 변하는 등 모습이 약간 변경되었는데요. 아마 이집트가 900mm급 전면 방어력을 요구해서지 않나 짐작합니다. 결론은 이 K2M이라는 전차가 어떤 의미냐면 우선 우리 로템이 최초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수출형 전차라는 점입니다. 물론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완성까지는 못하고 구성품만을 개발하는데 그쳤지만요.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서 360도 전체에 대한 아주 높은 방어력을 요구한 전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K2ME를 요구했다는 건 우선 K2ME가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어 있기에 개발 자체가 빠를 것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60톤이 넘을 거면 자신들이 포기했던 부분의 장갑도 충분히 높은 방어력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K2M이라는 전차가 어떤 전차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대신해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